감사합니다. 이거 말씀이죠, 이거? 장관상을 또 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복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복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지난 방송에서 원쌤이 강력 추천하신 무기를 다뤘고요. 자, 이번 주는 바로 양 박사님 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거 제안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핵?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원 안에서 주로 하는 것이 핵 관련 연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북핵 움직임을 많이 추적을 하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제 이런 임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핵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푸틴이 핵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미국까지 협박을 하고 그쵸. 김정은이 또 이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향해서 협박을 하고 일본, 미국 향해서 협박을 하고 결국은 이 핵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국제 정치를 그다음에 심지어 또 우리의 생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뉴스에서 핵핵핵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자. 그래서 뉴스 보셔도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저게 저런 뜻으로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전이 뭐 일어날 리가 있어? 덜격 앞으로가? 그런데 지금 뭐 이미 현재 상태도 진행되고 있고 핵도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진짜 막 쏠 것 같다. 이게 그냥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그냥 뉴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대로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보면요, 우리가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1월 21일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자신을 향해서 ICBM을 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ICBM 맞으면 발표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핵을 안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보면 근데 거리상 봤을 때 ICBM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IRBM을 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ICBM 자기들이 쏜 게 아니라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CBM이나 IRBM이나 근본적으로는 핵 탑재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거는 이게 ICBM이건 IRBM이건 이 미사일 안에 핵탄두가 안 들어있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죠. 이 오레시니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멀브, 그러니까 다단계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체. 그 다탄두가 그냥 이렇게 산탄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탄두마다 다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딱딱 때리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그 공격받는 측에서도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게 만약 핵이었다고 생각하면요, 그쪽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됐겠죠. 그렇죠. 저 영상도 안 남았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 다탄도 이거 북한이 계속해서 뭐 본인들도 만들고 있다 아니면 어디서 뭐 얻을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나왔던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죠. 바로 그건데 러시아가 이번에 썼다는 그 오레시니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헤이즐넛 있잖아요. 우리 커피 향 날 그거 개암나무라고 하는데. 그 개암나무예요? 근데 실제로 헤이즐넛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커피로만 마시지.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가지 하나에 공 모양으로 열매가 여러 개씩 맺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탄두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두네. 그쵸. 콩두 할 때 그 두. 어떻게 보면 참 잘 지은 이름인데 러시아가 이제 이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오레시니크 하나의 그 탄도 미사일에다가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목표를 타격하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당연히 요격하기가 아주 어렵죠. 여러 개의 탄두가 각자 정해진 방향으로 가니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도 무력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그 재밌는 일이 재밌다기보다 좀 묘한 일이 뭐냐면은 지난해 12월에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서방에다가 미사일 결투를 하자라는 결투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서로 막 계속 쏴보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결투니까. 예, 근데 결투죠. 예.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너희가 막아보라 하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다가 타격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쏠 테니까 서방은 방어를 해봐라 제대로. 오레시리크로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는 또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머브 기술 적용된 무기 체계가 전쟁에 적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미 국방부는 앞으로 러시아가 또다시 실험용 오레시니크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탄두든 뭐 그냥 탄두가 하나 달려있든 뭐 대륙을 넘어가든 옆에 쏘든 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진짜 끔찍하고 무서워가지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거 얘기가 나오면 진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인류 최악의 무기, 뭐 궁극의 무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참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핵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무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을 점차 바꾸는 무기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 저위력 핵탄두 이런 것이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생소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핵은 센 건데. 그러니까요.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면 왜 저위력 그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익숙한 개념이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신 개념이 전략핵 전술핵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파괴력이라든가 이제 뭐 사정거리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핵 전술핵 이렇게 구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이제 통상 뭐 100킬로톤보다 훨씬 넘게 한 수백 킬로톤 이상에서 심지어는 메가톤, 그다음에 인류 뭐 최악의 폭탄인 뭐 짜르본바 같은 경우는 뭐 50메가톤이 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까이서 쏘면 안 될 거 아니야, 피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쏘기 위해서 대륙간으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통 쓰게 되는 게 이게 전략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략핵에 보통 우리가 붙는 별명이 뭐냐면은 시티 버스터. 그야말로 이제 도시가 그냥 통째로 그냥 없어지는 이제 그런 목표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전술핵, 뭐 100킬로톤에서부터 심지어는 뭐 0.001 뭐 킬로톤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위력이 낮은 핵무기를 쓰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위력이 왜 낮게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핵무기를 떨군다? 그럼 여기 있는 부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 거리면 안전거리가 있어요. 안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래도 핵을 써도 피해를 적게 하지 못하려면 핵의 위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적의 그 군사 시설 혹은 적 무기들이 모여있고 병력이 모여있는 이 집결 지역에다가 직접 공격을 한다. 전쟁의 일부 국지적 국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략핵과 전술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소위 강대국들 간의 서로 힘의 균형을 이뤄왔다라는 거죠. 서로 이것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서로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핵무기가 실전용 무기라기보다는 결국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인류가 핵을 딱 써본 거는 처음 개발되고 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린 그거 한 번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참사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못한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핵무기를 실사용 가능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뭐 애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저위력 핵무기라는 것이 뭐 단어는 좀 새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개념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라서 냉전 시절에도 20킬로톤 미만의 핵무기는 있었거든요. 그 전술핵들이 원래 뭐 당시 그 전술핵을 만들 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 지금의 저위력 핵무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960년대까지도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전술핵 무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핵보유국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쓰자 이렇게 만든 건데 대표적인 것이 가장 작은 핵폭탄이라고 할 미국의 W-54. 인데 우리 핵폭탄하면 이렇게 둥그렇고 크고 막 뭐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리 이런 걸 주로 떠올리거나 아니면 미사일처럼 생긴 거를 아니면 ICBM이나 예. 진짜 큰 거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거는 직경이 27cm니까 한 뼘이 조금 넘고요. 무게는 23kg입니다. 사거리는 4km라고 하는데 폭발력은 TNT 10톤에서 20톤이니까 아까 이제 킬로톤 단위에 비하면 많이 작은 그런 핵무기인데 이걸 이제 가방에 보병이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핵배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 또는 핵배낭이 우리나라에도 배치됐었잖아요. 다 그 핵배낭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예, 단어가 익숙하죠. 예. 이게 이제 이 핵배낭이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거친데요. 그때도 나 배낭 같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마크 54 스페셜 어토믹 데몰리션 무니션이라고 해서 그 사듬이라고 부르는데 특수부대원들이 주로 이제 이걸 등에 메고 몰래 침투를 해서 적의 댐이나 뭐 다리 이런 구조물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소형한 핵무기 대표 주자가 핵 배낭이라면 구소련의 그 초소형 핵무기는 핵 가방, 수트케이스 무기. 이게 이렇게 가방 안에 집었습니다. 이제 무게가 22에서 한 27kg 정도로 가벼운 편인데 이거 대도시에서 터뜨리면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핵 배낭이랄까 이런 거는 북한에서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열병식에 보면은 이렇게 핵무기가 달린 배낭을 들고 나오는 부대가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이거 이해하네. 이거 핵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방독면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제독제나 이런 게 있어. 이거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세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기술이라면 저 정도 크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데 북한이 그러한 기술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예. 예. 진짜 우리 주한미군도 갖고 있었던 그 핵배낭 아까 말씀하신 W54인가요? 그거는 진짜 리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W54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에 짊어지고 가서 장착하는 용도도 되지만요. 이게 핵 지뢰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뢰. 그래서 이제 적 전차부대 이런 것들이 몰고 들어올 때 여기서 빵 터트려서 거기 있는 적 주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활용된 건 뭐냐면은 바로 무반동 총의 탄두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반동 총이 바추카포 같은 거로 맞습니다. 쏜다고요? 이렇게 로켓,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핵 바주카라고도 불리는 데이빗 크로켓입니다. 이거요. 사실은 어땠냐면 이거 한국하고도 밀접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국내에 배치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전술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친 게 나토랑 한국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아토믹 N이라고 그래서 8인치 포에다가 장착한 포탄형 핵폭탄도 있었고요. 진짜 쏠생각이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팬텀에 장착한 아까 B-61 핵폭탄 공중에서 투하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서요. 언제나 이 핵 4발을 장착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북한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뭘 한다 그럼 가서 공격해야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외교 관계가 뭐 좋아지고 약간 이제 동북아 쪽 대탕토 오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정도 되면은 특히나 이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200발 미만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990년대가 되면은 냉전이 끝나는 시기가 되고 특히 이제 뭐 뉴 스타트 같은 협약으로 당시 소련과 이제 핵무기 감축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외 기지뿐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괌 같은 기지들 여기에 있는 무기들도 전부 철수하자. 그래서 핵무기를 굉장히 크게 줄이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991년 주한 미군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하게 되고 한반도에는 핵이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저도 그때 막 이제 대학 입학했었는데 뭐 그때 뭐 한반도는 일단 뭐 남한은 뭐 비핵화가 됐다 어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선언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뭐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술핵이 실제 쓸 수도 있다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특히 전술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뭐 전체적으로 누그러진 분위기 있어도 싹 없어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전술핵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데요. 네. 전술핵이나 전략핵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 내려진 거죠.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그 리틀보이하고 팬맨도 따지고 보면 전술핵 개념인데 그냥 사실 전략핵 같이 쓰여 버렸잖아요. 리틀보이가 15킬로톤, 팬맨이 뭐 21킬로톤 이 정도 파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전술핵이라 쓰다 잘못하면 그냥 전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 입지가 사실상 뭐 없어지는 셈입니다. 네.
조용히 있다가 상징적으로만 존재했었는데 핵무기가 그러면 저위력 어떻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부터 개발하게 되고 뭔가 다 계기가 있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죠. 뭐냐면 냉전이 끝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더 이상 이제 핵 경쟁은 없다, 핵 전쟁은 없다. 그럼 이제 핵을 없애는 과정이어야 되고 핵을 쓰는 상황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없앴습니다. 미군 안에서는 전술핵이란 말을 지금도 사실은 공식적 용어로 쓰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비전략핵, 논 스트래테직 누클리어 웨펀이라고 부르지 택티컬 누클리어 웨펀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안 부릅니다. 그만큼 핵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였는데요. 자, 이런 의지가 꺾이게 된 게 바로 9.11 테러 이후입니다. 네, 그렇죠.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복수의 그 칼을 갈면서 국가 부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고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악의 축 국가에 대해서 핵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의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돼요. 어쨌거나 그럼 핵 선제 타격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식으로 공격한다? 이런 곤란하거든요. 그럼 독재자만 없애기 위해서 핵을 만약에 써야 한다면 이것은 위력이 아주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위력 핵무기가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이제 2018년 2월에 NPR, 그러니까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 우리는 사용 가능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 개발을 선언을 합니다. 사실 뭐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3종 세트가 많은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3종 세트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핵 벙커버스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61-12 뭐 혹은 B-61 모드 12, 모드 12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저위력 중력 폭탄입니다. 1960년대에 실전 배치가 돼서 계속 개발이 됐고 12번째 개량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개량했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은 이걸 한번 배치한 다음에 유도 기능까지도 같이 집어넣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개량을 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폭발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0.3킬로톤에서 최대 50킬로톤까지 파괴력 조절을 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땅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트리는, 그래서 지하 목표물 공격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이전에 B-61-11 핵폭탄이 있었어요. 이게 1996년에 완성이 됐는데 러시아가 냉전 시절 그 화강암으로 된 그 안반 지하 300m 아래에 핵 전쟁 지휘소를 건설했어요. 이게 이제 코스핀스키 카멘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참 개발을 하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자 21세기 딱 들어서 뭐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핵 갖겠다 난리치고 이제 하니까 이런 나라들에게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네. 자, 그렇게 해서 저위력 핵무기에 벙커버스터 기능을 결합한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은 항공기에서 그냥 뭐 투척하거나 쏘거나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뭐 미 공군 그 F-15E, F-16 이런 전투기들을 그리고 뭐 F-35A 이런 데도 사실 그 B-61-11을 운용할 수가 있고 이 F-35A는 그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이렇게 핵폭탄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죽음의 신이라는 이름까지도 갖게 된 뭐든 다 하죠 그냥. 예.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B-61-12. 네, 내부 무장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시험할 때 3,200m 상공에서 투하를 했는데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하는데 42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게 지금 미사일이 아니고 사실 폭탄이거든요. 그냥 떨어뜨리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 떨어졌고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또 추진을 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예. 옛날에 그 B-6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위 중량 낙하 방식으로 예. 떨어지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정밀 유도 장치가 또 붙어 있고 이렇게 가서 반경 수십 미터 이내에 정확하게 투하를 해서 족집게식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 벙커도 이제 뚫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B-61-12 이게 솔직히 북한 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휘소 타격에는 유효할 것도 같은데
센 거로 그냥 다 때려버리는 거하고 딱 핀포인트로 찍는 거하고 이거 뭐 다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거 관련돼서 연구가 있어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연구팀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W88 핵탄두 이게 이제 455킬로톤 파괴력이니까 이거는 전략핵이라고 얘기할 수 센 있겠죠. 거군요. 예. 그다음에 B61 중에서 최저 위력 그래서 0.3킬로톤. 자 이거를 가지고 북한 핵 시설 5군데를 파괴한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HPAC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미 국방부에서 그 위험 예측 평가 역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해서 각 폭탄에 전략핵 떨궜을 때와 전술핵 떨궜을 때, 그러니까 저위력 핵 떨궜을 때 효과와 인명 피해를 이제 비교 분석을 했는데 핵무기 투발 장소로 지정을 한 게 북한 내에 핵폭탄 저장고 핵 미사일 경납고 이동식 차량 발사대 방호시설 등 5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어 시뮬레이션으로. 자 보십시오. 자 이게 W88을 떨궜을 때 결과입니다. B61이나 W88 모두 핵시설 파괴하는 거는 95% 정도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인 노스 코리아 근데 사우스 코리아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명 피해 문제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략핵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자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낙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낙진이 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거기를 넘어서 심지어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가 된다는 히로시마 여기 이거 일본 예.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예, 그쵸. 지금도 거기 이렇게 그 폐허된 그거 있는데 그 맞습니다. 도움보에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하게 감당 못하는 피해인데 낙진 피해인데 이게 북한에게 쏜 겁니까? 한국에 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전략핵을 함부로 한반도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자 어떻습니까? 딱 정확하게 여기만 그 목표 지점만 제거를 하고요. 자, 이때 예상되는 사망자 수는 100명 이하라는 거예요. 피유어된 100데드. 피해가 제한돼서 이렇게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측,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바탕에서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연구자들이 언제나 이제 답답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은 실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위력 핵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당연히 다만 피해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근데 200~300만의 피해라면 이건 뭐 제가 판단하기 근데 쓰지 말라. 뭐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위력 핵무기는 어떻게 피유어된 100데드 100명도 안 되는 인명 피해가 나요. 진짜 피해가 적네요. 네, 이 B61을 얘기를 하자면 이 폭발력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폭발시키는 위치가 방사능 낙진이 대량 발생하는 낙진 임계점이라는 이제 임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터뜨리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려오다가 낙진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지상에서 폭발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B61-12 핵 벙커 버스터로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에 사실은 폭탄이 뭐 지상에 터지는 게 아니고 땅을 뚫고 들어가서 100m 혹은 뭐 그 이상까지 내려가서 안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실제로 터졌을 때 지표면에서는 그냥 폭풍 정도는 한 수십 미터 정도만 일어나고 뭐 축구회장보다도 작은 면적에서 일어나고 인명 피해도 거의 없다. 다만 이제 지하 기지에서 폭발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지진을 사실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방사능 낙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저위력 핵무기는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적 지휘부나 핵 전력만 공격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정리할 수가 있고 아군이나 우방국이나 뭐 심지어는 적국의 민간인에게도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또 적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아무리 위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핵이란 게 한번 쓰였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무기 개발에 있어서 경쟁국의 기술, 정보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핵은 힘의 균형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만큼 각국은 스파이를 심어 경쟁국의 핵 개발 관련 정보를 빼내오곤 했는데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뭐 거기서 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파이가 정말 이 사람이 스파이일 것이라고 1도 예상 못한 사람이 진짜 스파이 중에 짱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주연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 주연의 프리티 우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레버넌트. 오늘은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스라엘의 핵 개발은 1948년 5월 건국과 동시에 시작됐는데요. 건국 직후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존립 위기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어렵게 세운 조국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유대인 과학자를 영입했고 1949년 군대 내에 비밀 핵과학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 개발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핵시설 주요 장비의 부품과 연료 등을 운반해야 했죠. 때문에 핵 개발 특별 정보 조직이었던 레켐은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줄 민간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된 적임자가 바로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사 뉴 레전시 필름스의 회장 아르논 밀천입니다. 그는 귀여운 여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LA 컨피덴셜, 파이트 클럽 등 100여 편의 영화를 흥행시킨 거물급 인사인데요. 1977년 영화 감독 엘리엇 카스트너를 통해 미국 영화계에 입문한 후에 헐리우드에서 뉴 레전시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이후 로버트 드니로, 마틴 스콜세지, 올리버 스톤 등과 절친한 관계를 맺으며 영화 산업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죠. 그와 동시에 밀천은 스파이로서의 작전 수행도 이어나갔는데요. 핵탄두 부품을 몰래 운송하고 핵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비밀 요원의 활동 자금을 위한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도맡았죠. 뿐만 아니라 밀찬은 세계 17개국에 30여 개의 회사를 두었는데 그중 다수는 영화 제작 소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위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들을 통해 군수물자를 밀반입하며 레켐의 다양한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세계는 그의 지속적인 스파이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은신처가 되었고 존경받는 인물들과의 파트너십은 그의 작업을 정당화하고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내로라 하는 밀찬은 언제부터 어떻게 스파이로 활동하게 된 걸까요? 밀찬은 이스라엘 건국 4년 전인 1944년 팔레스타인 르호봇 지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21살이던 1965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비료 공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료 사업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료 공장을 화학기업으로 전환했고 회사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했죠. 레켐 관계자가 밀찬을 찾아온 게 바로 이 무렵이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이제 막 일으키려는 때였기에 선뜻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차관이었던 시몬 페레스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밀찬의 기만적인 성격을 감지한 그는 방산 계약자로서 먼저 일을 제안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핵스파이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밀찬은 먼저 자기 소유의 화학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화학 물질을 수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박의 군사 물자를 비밀리에 실어 이스라엘군에 넘겼죠. 뿐만 아니라 핵시설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해 줄 인사와 접촉해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국책 사업에 그의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렇게 쌓아온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밀찬은 미국에 진출하여 주류 사회에 깊숙이 들어갔고 스파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탄하던 밀찬의 스파이 활동에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그의 소유인 헨리 트레이딩과 미국 기업 밀코
인터내셔널의 크라이트론 밀거래가 우연히 FBI에 적발되면서 미국 정부에게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죠. 크라이트론이란 핵탄두 기폭장치 스위치로 핵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합법적으로 수출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밀차는 미국 물리학자이자 나토 컨설턴트인 리차드 켈리 스미스가 소유한 회사를 전면으로 사용해 왔었죠. 1979년부터 1983년 사이 그들은 약 1,800개의 크라이트론을 캘리포니아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로 밀수해 왔었습니다. FBI는 켈리 스미스 회장을 군사상 금지 품목의 불법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밀차는 스미스가 준 물건이 크라이트론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가까스로 기소를 면하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밀찬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다들 신뢰하는 분위기였죠. 실없이 웃으며 놀기 좋아하는 그가 핵시설의 주요 장비를 수입할 이유는 없어 보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밀차는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숨기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듬해인 2011년에 이스라엘의 기자 메르 도론과 조세프 젤만이 각종 문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기밀, 할리우드 거물이 된 비밀 요원의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게 결정적이었죠. 결국 밀차는 자신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조국을 위해서였다고 밝힌 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밀차는 FBI에 기소되기는커녕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을 훔쳤다는 스캔들이 미국 정부의 큰 수치가 될 거라는 우려와 친이스라엘 로비 집단의 반발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아르논 밀천의 이중 생활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단순한 영화 제작자의 삶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아르논 밀천. 헐리우드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가 수행한 임무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이 제안한 아이템, 실제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 3종 세트 말씀드렸잖아요.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있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또 바다에서 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바로 이제 이게 개발이 되는 건데 뭐냐면 W76-2라는 핵탄두입니다. 이 핵탄두를 트라이던트 2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실는 거죠. 핵심적인 SLBM 전력이고요. 이제 원래 오하이오급 지금 이제 곧 퇴역합니다만 이게 24개의 발사관을 갖고 있는데 뉴스타트 협정에 의해서 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20개의 발사관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발사관 한 개에 당연히 트라이던트 2 미사일 한 발씩 장착이 되는데 또 이게 트라이던트 2가 당연히 다탄두인 거예요. 한 발당 최대 W88은 8개, 그다음에 W76-1은 최대 14개까지 장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쏴가지고 8개 목표를 한 발이 동시에 공격하고 혹은 14개 목표를 공격하기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장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W76-2의 파괴력은 5에서 7킬로톤 정도입니다. 탄도 위력으로 생각하면 그냥 W76 기존에 비해서 10% 미만으로 작아진 거고, 근데 명중률은 확 올린 거고요. 그래서 한 10,000km 넘는 거리에서 이 W76이 장착된 SLBM 트라이던트 2를 발사하면 90m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목표에 명중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 아까 W76-2인가 이게 2019년에 개발됐고 2020년에 실전 배치. 아니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건가요? 이거 무슨 한 1년 만에 개발됐고 실전 배치 이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집니까? 네, 사실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W76-2는 W76 계열의 이제 핵탄두의 개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W76이죠. 하고 W76-1 이 핵탄두들은 비슷합니다. 1.5m 크기에다가 95kg 무게를 가진 이런 소형 수소폭탄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이 2018년에 이제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선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불과 1, 2년 만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W76-1 이 수소폭탄을 이용해서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게 수소탄의 사실은 원리와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소폭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핵융합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태양이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즉 수소를 융합시켜서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열과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쓰려면 수소폭탄은 불을 뭘로 붙이느냐? 원자폭탄으로 붙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거의 촉발을 거의 예. 이게 한번 터지고 예, 원자폭탄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1억 도에 가까운 열이 필요한데 원자폭탄이 아니면 그 열을 낼 방법이 없어요. 1억 도면 예. 유일하게 핵분열만이 그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은 사실 원자폭탄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 물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물질의 임계 질량이 넘게 모아놓기만 하면 얘는 저절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폭 장치란 거는 두 개의 물질이 맞붙게 하는 장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딱 붙는 순간에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폭발하는데 수소폭탄은 이 폭발로 생겨난 1억 도의 열을 가지고 다시 핵융합을 시켜야 되니까 이 안에 사실 원자폭탄이 들어있습니다. 1단으로는 원자폭탄을 폭발시키고 2단계로는 그걸로 수소폭탄을 폭발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그냥 그 수소폭탄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예. 그냥 수소폭탄 부분을 빼버리고 원래 기폭용으로 사용하던 원자폭탄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W76-2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거에서 수소폭탄을 제거했더니 저위력 핵무기가 이렇게 생겨나 버린 겁니다. 아, 우리가 맥주에서 알코올만 싹 빼서 요즘 무알콜 맥주 나오잖아요. 아무튼 네. 하여튼 무시무시한데 이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뭐 금방금방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급하게 만들 뭐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조약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지금 핵무기수를 지금 러시아랑 같이 줄여가는 그 뉴스타트 협약에 따라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 만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얘는 그냥 안에서 이것만 빼면 되니까 빼서 그냥 그러니까 핵무기 전체 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에 탑재돼가지고 발사되다 보니까 얘가 도대체 전략 핵인지 전술 핵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적국 입장에서 이게 날라오는 게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트라이던트 2에서 그냥 예, 깡통은 똑같은 게 갈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겉에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무기라는 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나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하나 더 남았죠? 그 3종 세트 이제 마지막 저위력 핵무기 이건 뭡니까?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 탄도를 넘어서 이제 순항. 예. 그래서 핵은 이제 보통 탄도에다가 이제 싣는 거였는데 미국이 이제 저위력 핵탑재 순항 미사일 SLCM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저위력 핵탄두를 달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해군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그 표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MK-41 마크 41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가올 이제 2030년까지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 3년 내에 시제품이 나오고 이르면 5년쯤 뒤에 그러니까 2030년경에는 핵탑재 순항 미사일이 실제로 등장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그렇게 뭐 세 종류의 소위 뭐 3종 세트 이렇게 저위력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냥 뭐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뭔가 핵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 아이템 제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핵 폭탄을 사용한 게 1945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레가 벌써 80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후에 1949년에 구소련이, 1952년 영국, 그 다음에 1960년 프랑스에 이어서 1964년 중국까지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1970년에 그래서 이 P5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추가적 핵 개발하지 말자라는 의미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체결이 됐고, 자 1996년에는요 함부로 핵실험하면서 지구 환경 망가뜨리지 말자라고 해서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자 그래서 핵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보면은 10,000개가 넘는 12,000개 가까운 핵폭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인데요. 1999년 이후로 북한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핵실험을 하는 국가가 됐어요. 게다가 위협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2023년 3월에는 화산 30이라고 그러는 전술핵 탄두를 공개를 했는데 직경이 50cm 이하 정도 되고 길이가 1m도 안 돼 보여요.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화살 계열의 순항 미사일에도 지금 이 화산 30일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떠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 말에 10월 31일에는 화성 19 발사하면서 최종 완성형 ICBM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게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 지금 북한이 누적으로 생산한 핵탄두에 해당하는 물량이 200발이 넘어가게 됩니다. 2027년에. 와. 누적 생산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러시아도 지금 사실 1990년부터 30년 넘게 핵실험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타트라고 그 미러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라고 하죠. 2011년에 발효가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했던 ICBM이나 또 뭐 SLBM 같은 거를 또 그리고 전략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 핵탄두를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1,550개로 제한했는데 러시아가 2023년 2월에 참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푸틴 대통령은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도 철회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금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핵실험 다시 하고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 국제사회에 계속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북한이 그렇게 기타 상황에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다시 언급될지 몰랐는데 미국의 전술핵 이거 한반도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두 분 의견 어떠십니까?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정치적으로 반대하실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런 논란이, 정치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한반도의 핵안보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7년 되면 누적 핵 물질 양이 핵탄두 200발 물량인데 이게 계속 내비두지 않습니까? 2047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500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해서 누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핵전쟁 하려고 해서 무슨 미국의 핵을 끌고 들어와서 막 한반도를 핵 국가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다시 핵을 들여와서 이걸 갖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죠. 그래 미국에 있는 미국 핵 뺄 테니까 너희도 핵을 없애고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이라는 게 사실 뭐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양날의 검이지만 가지고 있는 게 겁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었다가 우리가 확 닫은 거잖아요. 인류가 사실은 열자마자 뭐가 튀어나오고 확 닫아버렸는데 이제 조금씩 뭐가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 만약에 늦어졌다면 1950년에 6.25 전쟁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당시 이제 그 핵스파이들이 소련의 핵무기 조기 개발을 도와줘서 소련이 군사적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결과로 이제 6.25 전쟁을 뒤에서 이제 백업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핵이 가지고 있는 뭐 저위력이든 고위력이든 그 정치적인 혹은 전략적인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위력 핵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역시나 핵은 핵이다. 그래서 핵을 우리가 쓸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식의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뭐 이런 의미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그 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양 박사님이 제안한 아이템이죠. 저유력 핵무기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핵무기 이게 그냥 제가 단순히 국방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당연히 하나 좀 있어야지.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그 공격이나 이런 걸 막아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핵 개발을 그 뭐라고 그럴까 국제 질서에 어긋나서 개발했던 뭐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다음에 뭐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 자 이거 과연 우리가 겪을 수 있을까? 역시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고 앞으로 능력을 갖춰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은 기존 질서 안에서 미국 거를 좀 빌려와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 일단은 국가로 봐서는 번영으로 나가고 지금의 경제를 흔들지 않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전술핵이 조금만 거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핵배낭이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핵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 누가 한번 시작하면 예, 그래서 저 정도는 되지 않나? 저 정도는 되지 않나? 하다 보면 조금씩 커지고 그런 것이 은근히 우리 사람의 심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핵은 정말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올레TV는요. 채널 번호가 1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핵 얘기만 하면 이기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걱정이에요, 이게 아주. 또 무거운 거 꺼낸다니. 네. 안 다뤄서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워낙 상황이 엄중하니까. 저 이거는 계속 연구한다니까 1년 360일. 확줄이네. 스트레스가 그냥.